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를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 중개사 법령을 맡고 있고, 이름은 이렇게 부릅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자칠판을 여기 처음 써보네요. 네. 그래서 약간 긴장되기도 하는데, 뭐 똑같겠죠. 뭐. 네. 제가 이제 중개사 법령을 맡고 있는데, 2차 과목에 들어가죠. 올해 중개사 시험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합격생이 좀 줄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처음에는 막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합격 인원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채점을 해보니까 또 점수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할 때는 수험생들이 처음에 시험 보고 와서 저희한테 전달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 절반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또 채점하고 나니까 또 올라가서 작년보다는 줄겠습니다만 아마 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어쨌든 간 줄긴 줄 것 같아요. 시험이 어려웠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과목에 제 과목이 들어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번에도 중개사 법령은 좀 쉽게 나온 편이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사 법령은 대체적으로 쉬웠어요. 여기서 점수를 좀 따서 2차 과목 중에서 이제 좀 점수 따기 힘든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업 들으셨잖아요. 공법이라든지. 이번에 세법이 어렵게 나왔대요, 또. 세무사 시험입니까? 실제 그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시험 자체의 정체를 모를 정도로 세법을 그렇게 또 어렵게 내고.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붙이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을 딱 가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진리 탐구 같은 거 아니고. 그러니까 붙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노력하셔가지고 딱 시험 붙으면 되는 겁니다. 1개를 남겼든 뭐 50개를 남겼든 상관없어요. 붙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냥. 나중에 자격증에 점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도전해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시지만 뭐 작년에 해보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시지만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합격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수준까지는 거의 대부분 갑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열매를 따느냐 못 따느냐는 이제 막판에 약간의 이제 운도 좀 작용하고요. 그런 게 작용하니까 1년 동안 꾸준히 하시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제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이제 법대를 졸업했고요. 제가 이제 2000년도 고시 공부 하다가 고시 공부가 시험이 참 안 돼갖고 거지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제 아는 분이 2000년도에 강의 좀 해보면 어떻겠냐. 그때 당시에 이 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그 수험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실에 지금 요 교실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이 교실이 큰 교실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딱 좌석이 막 200명 딱 들어가면 200명을 받아야 되는데 한 220명 정도 받습니다. 그럼 첫날 개강하면 20명 정도는 저 밖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가 지나고 첫 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결석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200명이 꽉 찹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했던 때 그때는 선생도 모자라서 저희 선배가 출판사에 있던 선배가 강의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을 한 게 2000년도 강의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처음에 할 때는 알바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제가 강의를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강의도 하고 현업을 하다 보니까 협회 연수교육 강사를 역임했고 실무교육 강사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사무실 대표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강의를 이제 막 풀로 채워서 하는 건 아닌데 이 중개사 강의를 한 4일 정도 합니다. 그리고 한 2, 3일 정도는 경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말이나 주중 저녁 같은 경우에 경매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문 강의나 요 메가랜드, 강동 메가랜드, 요 노원 메가랜드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군데 안 되죠. 여기하고 강동 메가랜드하고 여기하고 노량진 방문가하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 또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제1편, 2편, 3편이 있는데 다 법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중개사 법령이 요게 주로 많이 출제되는데 원래 지금 여기 22문제라고 써놨잖아요. 자, 한번 써보면 원래 8문제 정도 출제돼요. 이렇게. 근데 올해가 22문제더라고, 세보니까. 좀 줄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요게, 요게 원래 한 서너 문제 출제가 되다가 많이 나올 때는 6문제, 7문제까지 출제되다가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9문제 나왔어요. 이게 2편에 나와 있는 요 법의 조문 양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별로 안 나왔다가 최근에 보면 비중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요 2편을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편 중개 실무가 보통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어요. 과거에 많이 나올 때는 9문제, 10문제예요. 근데 이번에 좀 늘어서 9문제가 출제됐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출제된 비중이 약간 틀려졌어요. 그래서 원래는 얘가 28문제 나오고 얘가 한 5문제 정도 보고 얘가 7문제 나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8주 수업을 하거든요. 제 과목이. 수업을 하면 여기가 5주, 여기가 1주, 여기가 2주 이렇게 할당이 돼서 이제 수업을 진행해요. 비중에 맞춰서. 근데 올해 시험 나온 걸 뚝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거의 여기하고 여기가 2편, 3편이 한 절반 정도 되겠구나 해서 수업 진행을 할 때 그걸 좀 참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재작년 계속 수업을 할 때 2편, 3편이 양이 많아요. 또 어려워요. 1편 쉬워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 여기 2편, 3편 위주로 수업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첫 진도를 여기를 나가지 않고 여기나 여기부터 나가요. 그래서 요게 비중이 높고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많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수업도 했고 아마 수험생도 그렇게 공부했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법은 얘도 법입니다, 여러분. 실무라고 하니까 법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셔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있잖아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실무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민법 시험 문제에도 요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중개 실무도 요게 한 문제씩 꼬박꼬박 올해도 출제됐고 앞으로도 출제될 겁니다. 이거 법입니다, 사실은. 얘도 법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 다음에 경매에 관련된 부분이 또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입찰 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매물을 갖다가 낙찰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중개사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는 여기 2문제가 출시됐고 2문제도 적습니다, 사실은. 법조문 양으로 봤을 때는. 이거 다 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 제가 맡고 있는 거 여기서 4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이 중개사 법령은 법령이고 이건 별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하나도 모르죠. 그래도 이건 이해할 수 있고요. 이거 하나도 모르죠. 그래도 이걸 공부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편, 2편, 3편이 별개예요.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수업 진행을 할 때 이제 진도 나갈 때 우리 이제 11월 달에는 요 중개 실무를 먼저 하겠습니다. 중개 실무 파트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할 때 조금 부드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신다면 관련된 법령을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하고 일부러 그 다음에 요리 가고 마지막에 요거 하고 12월이 끝날 거예요. 1월 달에 진도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그때는 여기를 먼저 하고 요리 1, 2월까지 3월 달도 어떤가? 여기서부터 합니다. 요리 이렇게.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시험 끝날 때까지는 여기부터 첫 진도 올라갑니다. 2편, 3편, 마지막이 이거. 제일 쉬우니까요. 물론 점수 따야 되지만 점수 여기서 다 땁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합격의 관건은 2편과 3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중개사 시험의 난이도는 상승이 됐어요. 올해 중개사법은 작년보다는 좀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과목의 난이도를 얘기합니다. 올랐다는 것은 중개사법은 좀 떨어졌어요. 쉬워졌고. 제가 시험 자격증을 딴 게 14회 때 자격증을 땄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데 올해가 34회입니다. 20년 됐죠. 근데 그때는 왜 자격증을 땄냐면요. 이 강의를 하는데 수강생분들이 자꾸 질문해요. 선생님 자격증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거짓말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 하나 따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게 14회 때니까 그때 자격증을 땄던 거지. 시간 지나고 나면 잘 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현업을 하면서 써먹고 있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잘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시잖아요 지금. 왜 시험 공부하시는 거예요? 왜 자격증 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 따놔보자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쓰임새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격증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직업적인 측면이 있어. 자격증을 땄을 때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요. 직업 활동. 돈벌이. 또 한 가지는 부동산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을 쌓게 돼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우리 이제 큰 놈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 많은 것은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다 검색해가지고 어디가 어떻다는 거 막 하면서 차에 같이 타면 저한테 맨날 얘기해줘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게 좋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든지 안 가든지 간에 딱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에 이 공부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공법, 등기부유 뭐 이런 거. 중개사법은 사실 별 필요 없어. 근데 나머지 지식들, 민법, 학계론도 얘기거리잖아. 얘기거리 사실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갖추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직업활동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만족 못하죠. 투자활동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부동산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아주 전문가처럼 지식을 갖고 있을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하시는 것이 직업활동 측면에서 필요하고 두 번째 부동산 투자하는 측면에서 필요하고 두 가지가 다 쓰임새가 높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편, 제 과목에서는 2편과 3편의 난이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2편, 3편을 한 절반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여러분 교재 그 내용을 똑같은 강도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틀려요, 다. 강도가. 그러니까 어디는 어렵게 나오니까 막 세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디는 쉬우니까 슬렁슬렁 공부해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이거 중요하대 그러면 거기를 막 집중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싼 돈 주고 학원을 끊어서 나오는 거예요. 좀 쉽게 공부하시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전체적으로 난이도 조절을 해가지고 합격 인원이 많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어렵게 출제하는 방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례형하고 박스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문제를 어렵게 낼 때는 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문제를 길게 내는 방법이에요. 한 문제가 엄청 길어요. 그러면 시간 많이 허비하겠죠. 제 시간에 못 풀겠죠. 그래가지고 점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작전을 썼어. 근데 한 문제를 너무 길게 출제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된 겁니다. 그걸 언제 그걸 시간 안에 풀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게 출제하는 쪽에서 사례 형태의 문제, 가불병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가불병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읽는 것도 정신이 없는데 가불병이 나오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막 그래요. 읽는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되면서 시간을 또 낭비하게 돼요. 이렇게 출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박스형 골라라.
박스 딱 묶어놓고. 올해 빡생 문제가 19문제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원래 사례형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최근에 옛날에는 사례형 문제 없었다가 빡생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9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되고 그랬거든요. 원래가. 빡생 문제가 적을 때는 5-6문제, 많게는 8, 9문제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근데 올해는 사례형 문제가 거의 없고요. 대신 빡생 문제로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난이도 조절하면서 써먹어요. 그렇다고 해서 빡생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수험생들한테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시험 문제 출제 방향은 우리 중개사법령은 예상을 해보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개사법령은. 그 다음에 빡생이나 사례형 문제를 넣어서 난이도 조절할 것이다. 이런 건 뭐 딱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최상인 문제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문제도 몇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맞춰야 합격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뭐 구석지에서 뭐 낸 거 있어. 그건 못 맞춥니다. 그거 맞추려고 우리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 양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포기하고, 이거 포기하더라도 최고로 받으면 실수 없으면 몇 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합격하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중개사법령 합격하신 분들 막 이렇게 만나보면 그분들이 이제 학원을 나오시죠. 이제 일부러 자랑하기 위해서 나오시면 이제 꼭 저한테 와서 점수 자랑을 합니다. 점수 90점 맞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87.5 맞았다고. 거의 최고 점수예요. 실수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맞을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 가르쳐 준 문제도 또 찍어서 맞추는 문제도 있겠죠. 실수 또 한두 문제 했겠죠. 그러면 거의 점수가 최고 점수 수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맞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 정도 아니어도 괜찮아요. 80점 정도 맞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2차 과목 전체 평균 냈을 때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중개사법령이 80점을 받으면 다른 과목에 20점을 보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대부분 합격한 사람은 80점 이상 맞아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70점대 맞고 합격해요. 75점, 77.5, 7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70점대를 맞아도 합격하는 사람이 꽤 나와요. 근데 확실하게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80점만 맞았다 그러면 무조건 합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 점수를 좀 높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건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격증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 한다. 하나 따놔볼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1년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와서 공부해야 되는데 목표의식이 불확실하면 자꾸 결석하게 되고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 목표의식은 이게 꼭 필요하다 나한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때 이 목표의식이 있으려면 동기부여가 돼야 돼. 그래서 공부하시기 전에 적성검사 같은 것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직업에 맞는지. 그 다음에 현업에서 성공하신 분들 계셔요. 현재 중개업시장에 일하신 분들 중에서 부동산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보통 한 10집이 있으면 그 동네에서 한 2집 정도 돼요. 10집이 있는데 10집이 다 성공하진 않아요. 경쟁인 관계니까. 그럼 그 2집 정도 성공한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야 돼. 그 사장님은 이거 자격증 꼭 따라. 자격증 진짜 필요하다. 그래서 따서 부동산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한 7, 80%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무실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데 뭘라고 공부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요? 성공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실패한 사람이 야, 내가 하나 해보니까 다 적자고 돈 버는 사람 없어. 다 실패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공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공부해봐.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셔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셔야지 아, 내가 이거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솟아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야간반인데, 노량진인데 야간반인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시험 공부를 하러 왔어요. 고등학생도 시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시험 공부를 하러 왔는데, 고등학생 교복 같은 걸 입고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인 걸 알았죠. 근데 몇 학년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3학년이래. 근데 학교 공부하고 야간에 수업 듣더라고. 그래서 참 신기하잖아요. 고등학생이 물어봤어. 너 왜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 삼촌이 자기한테 얘기해줬대. 너 공부하라고. 그리고 통장을 보여줬대. 통장을. 그러니까 이 고3 학생이 삼촌 통장에 찍힌 동그라미를 보고 바로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는 떨어졌어요, 그 친구가. 학과 공부를 같이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됐죠. 이게 확실하게 목표의식이 있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재수하신 분 특히 더 그래요. 재수하시고 이런 분들은 재수하고 삼수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그걸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공하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성공하신 분들의 영업 현장을 현실적으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제 너도 나도 다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성공한 분들의 과거 얘기라도 꼭 들으셔가지고 그리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을 거다. 그런 것은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물론 사람은 착각 속에 사는 건 맞지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래요. 몇 년 전 지금 조금 멀리 가보면 한 3, 4년 전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못했죠. 근데 왔잖아요. 또 이 국면이. 그러면 이게 이제 침체 국면이 또 몇 년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면 막 너도 나도 사겠다고 그런 장면, 그런 현상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상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근데 그게 와요 또. 20년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영업하면서 보면 그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와요. 주기적으로. 정부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침체 국면인데 계속 안 좋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이고 이제 자격증 끝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자격증 이게 따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좀 있다가는. 저 자격증 내가 꼭 따가지고 나 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해서 돈도 버는 거지만 특히 여기서 내가 1인자가 돼보겠다. 부동산 분야도 엄청 분야가 많습니다. 뭐 경매 분야도 있고 아니면 분양하는 것도 있고 개발하는 것도 있고 상가도 있고 땅도 있고 오피스텔. 어제 어떤 친구는 이제 오피스텔 밑에 오픈했다고 문자 오고 전화 왔더라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불경기 좋아요. 불경기 때 큰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어. 물론 이제 경기가 좋으면 더 좋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조금 받는 데가 오피스텔 중개하는 데예요. 어쨌든 그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보고서 동기부여를 받았을 때 1년 동안 힘든 걸 다 극복하면서 공부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한번 공부해 볼 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1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엄청 많이 이루어질 거든. 이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까먹어요. 젊은 친구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 근데 이제 제 나이만 해도 잘 기억이 안 나. 들었는데 들었다는 기억도 잘 안 날 때가 있다고. 이해가 안 되죠. 젊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거의 세뇌가 되다시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막 이렇게 지겹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리고 공부 잘하신 분 계시잖아. 그런 분들은 좀 공부하다 보니까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만하면 절대 안 되세요. 시험은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고 1년 있다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1년 동안 처음에 막 좀 더디고 잘 적응도 못하고 이렇게 힘드시고 막 이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적응도 해가면서 점수 올라가니까 또 재미도 붙여가지고 쫙 했을 때 그분들의 점수가 나중에 더 좋은 거지. 아무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처음에 좀 점수가 잘 나오는데 그냥 중간에 공부할 때 소홀히 해버리게 되면 떨어지거나 아예 학원에서 잘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11월 달에 공부하실 때
너무 전력 질주 하시면 안 돼. 지쳐.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11월 달, 12월 달에서.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교재가 이제 입문 교재 아닙니까? 근데 곧 기본서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많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저 과목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근데 나중에 좀 한 달, 두 달 지나도 별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들으시면 이제 또 기억이 더 나고요. 세 번째 들으시면 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시작하셔야 돼. 처음에 너무 오버페이스 하게 되면 1월 달, 3월 달에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 법령은 기출문제 하시면 끝이에요. 끝. 다른 과목하고 중요하게 달라요. 중개사 법령은 기출문제에 나왔던, 올해 문제도 기출문제 나왔던 유형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똑같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 똑같아요. 나중에 한번 기출문제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온 거예요.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해서 출제되는 비중이 전체 문제 중 80% 이상이에요. 그럼 80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만 해도 맞을 수 있어요. 갑자기 중개사 법령이 어렵게 출제돼가지고 막 이상한 데도 출제되고 그럴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그래서 기출문제 지금 나중에 나오고 그러면 기출문제만 딸딸딸 하세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법령은 어떤 거냐면 과목 내용도 쉽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하고 비슷해요. 기출문제 나왔던 그 유형 있죠? 맨날 반복돼요. 왜 그러느냐? 중개사 법령의 출제위원이 3명, 4명 밖에 없어요. 다른 과목하고 틀려요. 그래서 맨날 그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맨날 기출문제하고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고 암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과목 같은 경우 이해를 하면 한 70% 정도는 뭐 맞추는데 문제 없어요.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지 이해 위주로 많이 들으셔야 돼. 근데 암기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암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과목별로 암기사항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보시면 많아요. 그걸 100%다 암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수험생 중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암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서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 기억나는 걸 풀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0%다 암기는 어디가 있어요. 할 수가 없지. 근데 어쨌든 암기하도록 해서 그 암기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30% 정도는 된다. 응? 그 다음에 2편, 3편 중요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많이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편하게.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3월달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기본서를 좀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지에 출제가 될 때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법률 용어로 시험지에 나와요. 선생님이 말로 한 용어가 시험지에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서를 좀 많이 읽으셔서 그 용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듣지 않고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 이건 소화불량이에요. 답답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때 이걸 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점수 가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이거 하는 거니까 문제풀이를 마지막에는 좀 많이 하셔야 돼. 질판을 때 가서. 그리고 문제풀이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또 뭐예요?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읽어가지고는 잘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몰랐던 내용도 문제 풀다 보면은 이제 이해를 제대로 못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시면 합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 내용을 알고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강사들이에요. 강사들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고 그대로 꾸준히 지겹지만 1년 동안 결석하지 않고 쭉 출석하시면서 공부를 진득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판까지 남아 계시면 대부분이 합격을 해요. 학원 합격률이 100%는 아니죠. 아닌데 왜 100%가 안 되냐면 막판까지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쭉 진행을 하면 거의 그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100% 가까운 합격률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간에 탈락이 생기죠. 이유는 있겠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근데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그 이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은 불안한 존재여서 그래요. 그러긴 한데 끝까지 학원을 믿으시고 쭉 공부를 해라. 나가시면 거의 대부분 합격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이제 3편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재 이게 어디 있는가 모르겠네. 저기. 뭐 교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102) 페이지 있죠. (102) 페이지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자격증을 14회 딸 때 이걸 막 이거 써먹어야 되겠다고 딴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따고 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잘 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쪽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장을 보면요. 제일 그 손님들 얘기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전세가가 내렸어요, 여러분. 전세가가 한 2억 정도 내렸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건 전세 9억에 살고 있던 사람이 지금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전세 시세를 알아보러 와요, 중개업소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전세 시세를 알아보니까 7억이 됐다 이겁니다. 한 7억 정도면 옛날 9억에 얻었던 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2억이 이제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전세를 이제 전세 싼 데로 가면 그러니까 2억 낮춰서 가면 옛날 그 비슷한 수준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들은 그러면 2억을 빼줘야 되잖아요. 9억짜리 전세에서 9억을 받았다가 7억 전세에 놓게 되면 2억은 자기 돈으로 빼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재계약을 원해요. 그리고 세입자들은 뭐예요? 나가기를 원해요. 그럼 세입자는 나갈 수 있어요? 방이 나가야지만 거기서 보증받아서 나갈 텐데 그 보증도 전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못 나가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 전세 가격이 내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걱정돼서 와요. 그러면 전세 시세를 알아보고 나서 우리 주인한테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요새 인터넷 뉴스에도 그런 게 나오지만 9억 전세했다가 7억으로 전세가 낮춰졌을 때 주인들이 재계약을 하자고 먼저 전화를 해요, 요새.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 시세가 7억이니까 양심 있는 주인들은 2억만큼을 내가 이자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로 계속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인들이 뭐예요? 이자를 줘요. 60만 원 줄게, 80만 원 줄게 이래요. 요새 이자도 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재계약을 도장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쁜 주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9억 전세인데 그럼 9억에 뺏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뺏어 나간다는 게 뭔지 알죠? 9억의 전세를 놓고 9억 받아서 나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9억의 전세가 낮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못 빼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새 주인들은 세입자 눈치를 보고 세입자는 또 당당하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도 눈치를 봐요, 주인 눈치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지. 네. 이 시장에서 지금 오시는 손님들 보면 그런 얘기 되게 와가지고 걱정을 해. 그래도 일단 저희들은 주인분한테 일단 먼저 얘기를 하시라, 나가신다고 하시든 아니면 재계약을 요청하시든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가기 힘들어요, 보통.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자, 중개 실무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 내놓습니다. 전세로 여기서 주인이 이 9억 전세 놔주세요, 이렇게. 그럼 부동산에서 어떻게? 알았습니다. 전세로 한번 세입자 구해줄게요. 구해볼게요. 이렇게 나온다고 해. 근데 이걸 9억 전세 놔주세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의뢰를 받죠? 이거 의뢰라고 그래요, 의뢰. 부탁을 받죠? 그 손님이 찾아올 수 있어, 자발적으로.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워킹 손님이라고 그러죠. 지나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유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아니까 전화를 걸어서 전세 놔달라 사장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부동산에서 이 전세 매물을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화작업이라고 해요. 전화작업. 전화번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집주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정보에는 전세 기간 같은 게 언제 끝난다는 거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저장 장치에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이 알려줘요. 그러면 전세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그 세입자 나간답니까? 어떤답니까? 그러면 주인들이 우리 세입자 이번에 재계약했는데 그러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근데 우리 세입자 나간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장님 이거 전세 놓으셔야 되네. 그러면 저희가 그 세입자 구해볼게요. 이렇게 대시하는 거예요. 그게 전화작업이에요. 요게 여러분 부동산 사무실 가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에요. 맨날 전화통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전화작업이에요. 물론 다른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중요한 이 활동이 전화작업이에요. 그럼 주인들한테 전화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세입자한테 전화해. 해가지고 전세 매물을 땄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고해요. 광고 올려요. 네이버 광고 올린다고. 얼마라고 올려. 그래 놓으면 그 광고를 보고 손님들이 전화를 주겠죠. 손님들이 전화를 주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 오거나 그래요. 그 광고 올린 거 보고 그럼 다른 부동산에서 전화 와가지고 그 물건이 있냐고 찾고 그 다른 부동산이랑 같이 하고 싶으면 그 정보 공유하고 같이 하기 싫으면 팔렸다고 그러고 이런 등등등 이렇게. 손님이 물어봐 또 전세 매물 그거 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손님이나 다른 부동산 여기도 손님이 뒤에 있는 거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보고 싶다고 하면 세 번째 중요한 활동이 물건 보여주기예요. 손님 몇 시에 오기로 물건 전세 보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손님 시간 잡아가지고 그 주인한테도 얘기하죠. 거기 세입자나 주인한테 특히 세입자 그 물건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락해서 약속 시간을 잡죠. 그래서 물건 보여줘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는 활동은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아침에 가면 청소하고 이런 거 잠깐 있겠죠. 그 외에는 이 작업이 세 가지예요. 전화 작업 해가지고 전세 매물이나 일반 매물 따고 그 다음에 광고 올리고 광고도 올렸을 때 특정 시간대에 올렸을 때는 아무래도 제일 위로 광고가 올라온 게 좋잖아요. 그걸 하려면 그 시간대 광고하는 시간대도 경쟁을 해요. 그래서 광고 올리고 그래서 손님이 이제 나타나면 물건 보여주고 혼자 부동산 하면 물건 보여줄 때 문 잠가놓고 가야 되고 직원이 있을 때는 직원 맡기고 가면 되고 이렇게 돼.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근데 보여줬더니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금액 조정이 들어가죠. 금액 조정. 그 다 그대로 하는 경우 잘 없으니까 금액 조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삿날 맞추고 금액이 아무리 맞아도 이삿날이 안 맞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계약서 쓰죠. 이 계약서 쓰는 것은 이벤트예요. 이벤트.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 계약 한 건이 있어.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이 활동의 결과죠. 계약서 쓴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잔금날이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중개업소에 보면 오늘 계약이 한 건이 있어. 오늘 잔금 두 건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이제 열매, 과실이에요. 그 결과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이제 보수를 잔금날을 받게 되죠. 그럼 이걸 받기 위해서 이제 밭갈이 하는 것이 요 활동의 세 가지. 이게 실무 활동이에요. 이게 실무 활동 이게. 자격증 따서 사무실에 취직하면 어떤 거 합니까? 이거예요. 최근에도 이제 보면 그 5천 세대가 입주해요. 5천 세대 입주하는데 거기 전세 계약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돈 주고 사. 그 무슨 명단이죠? 분양받은 사람의 명단, 전화번호.
해서 이거 해요 전화 작업 일일이. 이게 다 이제 만약에 컴퓨터에 저장시키면 이게 나중에 다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저기 뭡니까 혹시 입주 계획이 있으시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전세 놓을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그게 전화 작업이에요 그게. 우리 입주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일거리가 없잖아. 입주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냥 끊어야지.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전화를 딱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따지는 사람이 있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해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 막 감사해. 근데 막 따지고 이래버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서 따질 수는 있어. 근데 뭐 무슨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르게 활용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영업활동 일환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저의 입장이고 그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화가 한두 통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 욕하신 분도 계시고 막. 욕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겠죠? 그래도 다 그런 건 이제 욕도 많이 먹으면 욕도 아닌 걸로 들려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나중에 계약이 딱 돼서 이제 딱 복비가 딱 들어오면 또 그때는 얼굴이 틀려지죠. 진짜 그렇죠. 오늘 지금 저기 우리 중개업소가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저희 집이 이제 뭐 하나 매수하는 게 있어갖고 오늘이 잔금날이야 잔금날. 근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봉투에다가 450만 원 복비 딱 넣어가지고 딱 준비해놨더라고. 그래서 그 450만 원 복비 받는 그 사장님 제가 통화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는 거지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의뢰 접수할 때 전화 작업 광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걸 통해서 물건도 따고 광고 올려서 손님도 찾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사람의 심리 있죠, 심리. 심리학을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합리적인 존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럴 부분이 조금 있겠죠, 조금. 대부분 아니에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IQ 좋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IQ. 그것도 좋은 거지. 근데 IQ 말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EQ가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뭐 좀 안다고 잘난 체 해봐요. 그러면 손님들이 그 사람 야, 저 사람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잘났다 너. 이렇게 하지. 아무것도 몰라. 공부하니 너무 오래돼가지고 법적 지식도 없어. 다 잊어먹어서 모르겠어. 그래도 그 사람 마음이 좋게 편하게 응대도 잘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내 물건 내놓고 그 사람하고 계약합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아까 적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성 다른 거 없어요. 화 안 내고 다른 사람 좀 화낼 일이 있어도 참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러면 단골돼요. 부동산 단골 장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딱 열을 맺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팔 때도 또 오고 전세 놓을 때도 또 오고 다른 사람 소개시켜서 또 오고 그래서 불경기에도 5년 이상 장기간 이렇게 영업을 하신 분들은 단골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이겨내가요. 근데 불경기에 처음 하신 분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자격증 따실 때도 바로 창업하지 마시고 약간 경험을 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지. 응?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설명드려봐요. 이 손님이 여기 포일부동산, 나나부동산, 해동부동산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막 그러잖아요. 보통 그러잖아요. 내놓는다는 거죠. 그것을 중개계약이라고 표현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이 계약이란 말은 순 우리말로 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뭔지 알죠? 중개해주기로 하는 약속이에요. 둘 간의 약속. 손님이랑 부동산 사장님 간의 약속이에요. 그걸 중개계약. 근데 거기다 일반 중개계약 그렇게 얘기하면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고 여기도 내놓는 중개계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그렇게 내놓으니까. 그랬다가 여기서 소개한 손님이랑 계약이 되면 여기서 복비를 챙기죠. 다른 데는 뭐예요? 이제 끝났죠? 받을 게 없죠? 할 게 없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겠지만 일단 내놓을 때는 여러 군데 내놓은 것을 이렇게 불러. 보통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전속 중개 계약이라고 해요. 한 여기만 내놓고 다른 데는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신뢰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신뢰하는데요? 응? 담보? 단골이 왜 단골이 되냐고 그러니까. 단골이 됐다는 얘기는 신뢰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신뢰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 손님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가니까. 나를 속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다른 부동산과는 다르게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가니까. 그럼 과거에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거래가 있었겠죠. 그 중에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그런 마음으로 실제 그런 행동을 보인 경우도 있고 실제는 아닌데 말로써 그런 믿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예요. 근데 말로라도 그런 믿음을 주면 그 손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말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상대방한테 뱉은 말이 상대방한테 안 좋게 들리면 그건 필요 없고요. 상대방한테 뱉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일, 똑같은 금액에 똑같은 계약서를 쓰더라도 여기 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왜요? 요 사장님은 좋은 말을 해주니까요. 한마디라도. 그래서 그게 핵심이에요. 영업의 핵심은 그거죠. 쉽지 않아요. 우리도 감정 노동자예요. 일종의 감정 노동자 뭔지 알죠? 참아야 되지. 싸워버려. 만약에 손님이 막 그렇게 나온다고 싸워버리죠. 그러면 뭐 잘 끝나는 경우도 있어 싸우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 그랬을 때 딱 내놔. 사장님 믿으니까. 그리고 다른 부동산을 신뢰하지 않게 만드는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게 이게 다 말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건 왜냐하면 경쟁이에요, 경쟁.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믿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활동을 다른 부동산이 안 했는데 했다고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경쟁 관계에서 다른 부동산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고자질 같은 거죠. 그럼 못해요? 해요? 못해요?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랬을 때 전속이 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광고 올리겠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광고 내면 이제 손님 전화가 오거나 다른 부동산에서 찾겠죠. 그럼 다른 부동산에서 찾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커트를 시켜야지. 왜요? 이거 다른 부동산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한테만 나온 물건이잖아요. 사장님 얼마에 팔아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른 부동산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부동산이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야, 가만히 있어. 커트를 시킬 수 있어요. 아예 광고를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왔잖아. 다른 걸 보고라도 손님이 왔죠. 광고 안 냈는데. 그랬을 때 손님한테 슬쩍 소개시키면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괜찮은 물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계약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중개 보수를 이쪽에 받고 양쪽에 받게 돼요. 그걸 양타라고 그래요. 양타. 양쪽한테 복비를 받게 돼요. 그러면 돈을 2배로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부동산을 끼워가지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부동산은
이쪽 손님한테 받겠지만 자기는 여기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제대로 활동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전속을 맡은 물건은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손님을 바로 붙여가지고 양탈을 하기 좋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돈 벌어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전속 매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장님이 성공한 사장님이에요. 전속 매물을. 예? 전속 매물이 별로 없어. 다 공동중개야. 좀 이따 공동중개 설명드려요. 그러면 돈을 벌어도 절반밖에 못 버는 거예요. 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